안녕하세요. 평소 근무하면서 톡톡 사연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직접 사연을 제보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직업 특성상 참 억울한 일들 많이 보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닥치면 제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톡톡 사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와,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과연 내가 저 입장이었어도 저렇게 똑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여기 올라오시는 분들이 법적으로 빠삭하게 잘 알고 있기도 하고요. 참 현명한 판단을 잘 내리시는구나 하는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얼마 전 저에게도 일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커다란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냥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도 별다른 고민을 안 하고 오히려 더 빠르게 답을 내렸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막상 제 일이 되고 나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평소에는 잘 하던 사람이 왜 자기 일이 되니까 저렇게 답답하게 굴어 할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한 것 같고 또 사연의 주인공인 제 여동생과 함께 이 일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훌훌 털어버리자는 마음에서 톡톡 사연에 저희의 얘기를 제보해보고자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당연히 여동생이 일이니까 여동생한테 허락은 받았고요. 이 채널을 즐겨보니까 제 사연이 채택되면 누구보다 좋아하면서 듣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성우님이 제 사연을 읽어주신다는 건 저희 온유의 얘기가 사람들한테 들려줘도 될 정도로 우애 깊고 괜찮은 얘기다 나름대로 판단을 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저도 저희 사이에 조금은 더 자부심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요, 가족한테 참 애틋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자기 가족한테 애틋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저는 그게 유난히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저희 가족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긴 하지만 그 묶여있음 때문에 또 온 가족이 살면서 겪어야 할 고통을 함께 감당해야 했던 그런 사이였거든요. 뭐 여기에 사연 없고 힘들지 않은 어린 시절을 겪지 않으신 분들이 있겠냐마는 저는 참 유난히 춥고 힘들었던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동생이랑 저는 10살 터울이에요. 나이 차이가 조금 있죠. 제가 장남이니까 여동생이랑 10살 차이가 난다고 해도 동생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딸처럼 키웠어요. 또 딸처럼 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안 계셨거든요. 사는 게 어렵다는 건요. 그만큼 살면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부잣집에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사는 사람들이 노가다를 뛰다가 다리가 부러질 염려를 하겠습니까? 노가다로 겨우 번 돈을 뺏기지 않으려고 날치기범한테 저항하다가 칼을 맞을 염려를 하겠습니까? 그건 다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 그대로 생계와 생사가 걸려있는 걱정인 거죠. 네, 맞아요. 방금 한 얘기가 사실은 다 저희 집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현장에서 소위 말해 노가다 일을 하시는 현장 인부셨어요. 아무리 하루 종일 몸을 쓰는 일이라고 한다지만 그 돈 벌어서 내 식구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여유로운 형편이 아니었죠. 당장 어머니는 갓난아기인 여동생을 돌보기도 바쁘니까 어디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초등학생인 제가 어디 가서 심부름을 하면서 돈을 벌겠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저희 가정의 모든 생계는 아버지의 손아귀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한 달 동안 아버지가 일을 못 나가시고 겨우 다 낫지도 않은 몸으로 다시 출근하신 날이었어요. 날이 추운데 밖에서 야외 작업을 하시다가 몸이 너무 차갑게 얼어버려가지고 굳어있는 상태로 일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추락사고가 있었거든요. 병원에서는 다른 곳으로 떨어지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자칫 잘못했으면 정말 불구가 됐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실 운명은 아닌가 보다. 천운이라는 게 정말 있긴 있나 보다 하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 주제에 엎드려서 하느님한테 감사하다고 막 빌었어요.
저희 아버지 살게 해주셔서 정말로 너무 감사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얻은 목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쉽게 말도 안 되게 뺏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좀도둑이었대요. 자기도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재판을 받는데 벌벌 떨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다 벌어진 일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하고 그 주에 일한 주급을 받아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시고 있는 길이었고 하필 골목에서 마주친 게 아주 질 나쁜 날치기 범이었던 겁니다. 아버지 옆에 치킨이 들어있는 봉투가 같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일을 나가서 그래도 돈을 벌어왔으니까 가족들과 뭔가 나누어 먹을 생각에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그 모습이 눈에 선하더라고요. 그냥 그 돈이 뭐라고 저버리고 오지 속으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50만 원도 안 되는 돈에 우리 아버지는 목숨을 잃은 거구나. 하늘이 살려주신 목숨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데려가실 수 있구나 했어요. 날치기 범이요? 자기는 배상할 배상금도 없고 이미 그냥 밑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이라면서 빨리 잡아서 감옥에 넣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봐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이 없으면 복역을 하는 게 법이니까요. 끝까지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렇게 날치기 범은 감옥으로 들어갔고 저희는 아버지를 그렇게 허망하게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그 무거운 분위기를 견뎌냈어야 했죠. 여기가 감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집안 공기는 항상 무겁고 우중충했어요. 없이 살아도 그래도 내 식구 얼굴 맞대면서 행복하게 웃었던 그 웃음소리는 이제 다시는 집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야 일했던 현장에서 다리를 다쳤을 때의 보상금이라면서 이것도 원래 안 줘도 되는 돈인데 들어보니까 사정이 딱하고 지금 당장 먹고 살 돈도 없을 것 같아서 회사에서 챙겨주는 거라면서 오만 생색을 내면서 봉투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그 돈이 딱 50만 원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돈이요. 그 봉투를 받아드는데 이거 없으면 당장 굶어 죽게 생긴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이 돈이 조금 더 일찍 들어왔으면 그래서 아버지가 사는데 여유가 있어가지고 날치기범한테 그 50만 원 그냥 줘버리고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었더라면 좀 달랐을까 하고 또 한 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 나이였던 저도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들었는데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가장을 잃어버린 저희 어머니가 감당하기에도 너무 힘든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가정이 망가져버리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문 밖에서부터 여동생이 펑펑 우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여동생 우는 소리에 놀라가지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저보다 더 먼저 뒤에 도착한 구급차에서 구급대원들이 내리더니 우르르 저희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멍하니 서 있으니까 침상에 어머니가 실려서 나오더라고요. 그 뒤를 여동생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따라 나왔고요. 정말 머리에 큰 망치라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그래도 여동생을 붙잡고 이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오늘은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렇게 구급차에 타가지고 여동생이랑 함께 병원에 갔죠. 뇌경색이랍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로는 큰 충격을 받아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아마 어머니는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끝을 보시게 된 걸 겉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살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받아들여 놓으시고 속으로는 견디기 힘드셨던 모양이었어요. 다행히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어서 병원비 걱정은 크게 하지 않고 수술을 받았죠. 수술은 둘째치고 이 병원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태산 같았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잘 끝났다는 의사의 말과 다르게 저희 어머니는 수술을 받고 나오셔서 말 한마디를 안 하시는 겁니다.
하루 종일 천장만 보고 멍하니 누워 있었어요. 급하게 검사를 다시 한 의사들의 말로는 수술을 잘 마무리가 됐는데 신경 쪽에 문제가 생겨서 마비 증상이 온 것 같다고, 상태를 지켜봐야겠지만 평생 걷지도 못하고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끔찍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끔씩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정신이 돌아오시면 저랑 여동생을 알아보고 눈을 맞추고 입을 벌리시긴 했지만 아무런 말씀도 할 수 없으셨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마비 증상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병원에서도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퇴원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저희 가족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그래도 못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원하는 대학이 있다면 골라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선생님들끼리 얘기를 하셨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집안이 지금 풍비박산이 돼서 어머니가 당장 거동도 하지 못하시는 상태로 그렇게 누워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꿈이었어요. 대학을 가고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범인을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경찰이 되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불행히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희 집 담벼락을 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어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매일같이 누워 계신 어머니의 손을 젖은 수건으로 닦아드리면서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길, 하루하루 눈에 띄지 않아도 조금은 나은 삶이 되길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은 결과적으로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는 어떻게 겨우 마치긴 했지만 어머니가 저렇게 누워 계시고 집에 나오는 건 기초수급자 생활비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어린 제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정신 차리자. 내가 가장이다. 이제 이 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아직 성인이 되지도 않은 제 어깨가 그렇게 무거워졌습니다. 당장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해야 여동생이 저와 똑같은 불행을 겪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거 아세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사람을 써주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말하면 고개를 젓는 사장님도 많았고요. 어머니가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애매한 시간대에 일을 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동생이 학교를 간 시간에는 제가 어머니를 돌봐야 했고,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나서야 겨우 어머니를 맡겨두고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야간에 할 수 있는 일이란 일은 전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저녁 7시부터 새벽 6시까지 술집 서빙부터 신문 배달까지 생계를 위해서 매달려 보지 않은 일이 없었네요. 어쩌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휴가를 받아 쉴 시간이 생기더라도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하루짜리 아르바이트나 택배 상하 일을 했습니다. 절대 쉬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때 제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일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뭐라도 몸을 움직이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제 스스로 존재 가치가 증명되는 것 같고, 가족이 또 한 번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살아왔어요. 물론 여동생도 누워 계시는 어머니도 제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불안해서요. 제가 불안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젊은 날 남아있는 게 몸뚱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몸을 갈아서 일을 한 덕분에 그래도 어머니 앞값을 대고, 여동생 또래 친구들이 그런 것처럼 학원도 다니고 가끔은 친구들이랑 나가서 시간도 보낼 수 있게 용돈도 주고, 그 정도의 여유는 찾으면서 저도 조금씩은 숨통이 트였던 것 같아요. 저도 20대가 그렇게 손살같이 지나가고 있었고, 여동생도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여동생이 조용히 저를 부르더라고요. 오빠한테 꼭 해야 할 얘기가 있다면서요. 한 번도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거나 평소에 하는 생각을 잘 털어놓지 않았던 여동생이었기에 뭔가 큰 고민이 있나 보다 싶어 저는 덜컥 겁부터 집어먹었죠. 그러나 마주 앉아서 얘기를 꺼낸 여동생은 전혀 뜻밖의 말을 저에게 꺼냈습니다. 나 대학은 가고 싶지 않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도 할 수 있다고.
학교에서 연계해주는 직장도 있고, 이제는 오빠도 오빠 꿈 찾아서 뭔가를 해봤으면 좋겠어. 나라고 언제까지 오빠 등에 업혀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오빠가 대학을 안 간다고 하면 오빠가 나한테 얼마나 화를 낼지 그거 다 알면서도 오빠한테 이 얘기 꺼낸 건 그냥 오빠가 이제 조금은 내려놨으면 좋겠어. 내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오빠가 주는 용돈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면서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 나 마음 편하자고 오빠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잘 알지만 나 정말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어. 그냥 오빠 등에 빨대 꽂고 오빠 꿈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오빠, 나 정말 괜찮아. 나도 고민 많이 하고 내린 선택이고, 오빠도 그러니까 마냥 안 된다고 얘기만 하지 말고 내 입장에서 내 생각도 한 번만 해줬으면 좋겠어. 부탁이야. 울면서 제 손을 붙잡고 이제는 더 이상 미안한 마음 때문에 함께 살기도 힘들다는 동생의 모습을 보는데 또 한 번 제 마음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저 동생이 저와 똑같은 불행을 겪지 않았으면 해서 최소한 동생 꿈이라도 꾸고 살았으면 해서 그렇게 열심히 청춘을 갈아가면서 어떻게든 가정을 책임져 보려고 애썼는데 사실 제 노력들이 동생에게 또 다른 족쇄가 되어서 마음을 불편하게 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정말 못할 짓이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내가 너를 어떤 마음으로 길렀는 줄 아냐. 절대 안 된다. 너라도 대학 가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는데요. 여동생의 얘기를 듣고 오빠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방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 정말 내가 마음 편하자고 내 동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너라도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그 마음조차도 결국에 나를 위한 생각이었구나. 거기까지 생각이 닿고 나니까 동생이 어떤 마음으로 저한테 그 얘기를 어렵게 꺼냈을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참 미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얘기였는데 그런 얘기조차 어렵게 꺼내야 하는 이 현실이 사실은 제가 만든 게 아닐까 싶어서요. 그래도 제가 챙길 수 있게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가까운 곳으로 구했으면 좋겠다 넌지시 얘기를 했는데 급여나 이런저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타지로 가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다면서 대신 그렇게 되면 집에서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여동생과 제가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곳으로 어머니를 모시는 게 어떠냐는 얘기가 나왔고 저 역시 집에서 돌보는 것보다는 하루 종일 어머니를 믿고 케어할 수 있는 곳에 맡기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 그러자고 했습니다. 참 기특하고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오로지 여동생과 집 생각만 하면서 무작정 일을 했다면 동생은 언제 다 커서 이렇게 가정을 전반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고요. 저 혼자만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동생도 동생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제 인생도 참 많이 든든해졌습니다. 동생이 일을 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가게 됐고 저는 일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동생이 타지로 일을 떠나기 전에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오빠가 이제는 다시 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고요. 다시는 꿈을 이룰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를 근교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일을 시작하다 보니 저한테도 조금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숨통이 트였다고 해야 맞겠네요. 그동안 동생을 지원하기 위해 들어갔던 돈도 저축을 할 수 있게 됐고 여유를 찾은 김에 그동안 미뤄왔던 경찰 시험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됐죠. 사실 일상이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을 하던 것을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저도 9시부터 6시까지 정규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됐고요. 퇴근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정말 공부고 뭐고 다 포기하고 그냥 편안하게 잠이나 푹 자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서 먼 타지에서 열심히 제 몫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동생의 생각을 하면서 버티고 악으로 깡으로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졸지 않기 위해서 커피를 6잔씩 마신 날도 있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허벅지에 고무줄을 묶어놓고 졸릴 때마다 그걸 때리면서 공부를 했다고요. 저도 그만큼 간절했으니까요. 최소한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그렇게 공부를 매진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벅지에 고무줄 때문에 빨갛게 상처가 늘어날 무렵이었습니다. 그 즈음에서 동생도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을 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줬고 저도 첫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무언가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또다시 시달렸어요. 여동생이 나를 위해 대학까지 포기하고 먼 타지에서 혼자 외롭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 편안하게 지내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요. 올해 합격을 하지 못하면 영영 이 시험을 포기하고 살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저도 시험을 봤습니다. 쉬는 시간에 눈을 감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잠시 옛날 일을 돌이켜 봤어요. 돈이 없어서 억울하게 눈을 감게 된 아버지, 그리고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았던 그 당시의 범인. 그 때문에 쓰러져서 지금 사지가 마비된 채로 홀로 억울해하고 계실 어머니. 그리고 그 와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의 꿈을 응원하고 있는 동생까지. 쉬는 시간에 혼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휴지로 눈을 꾹꾹 누르고 있는 저를 누가 봤으면 저 사람은 왜 시험을 보러 와서 저렇게 울고만 있을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대가를 당당하게 제 힘으로 쟁취하고 말았어요. 합격이었습니다. 이제는 경찰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벼랑 끝에서 무너질 줄 알았던 우리 집을 일으켜보자 결심했죠. 합격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던 건 여동생이었어요. 여동생은 안 그래도 합격자 발표일 확인하고 제 전화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뜸을 들이자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괜히 더 웃으면서 위로를 하더라고요. 시험 그까짓 거 한 번 더 보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기가 죽어서 전화라고 그래? 오빠, 인생 길어. 앞으로 살면서 오빠가 얼마나 더 많은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겨우 이거 한 번 떨어졌다고 풀 죽을 거야? 내가 아는 우리 오빠 그런 사람 아닌데. 또 열심히 준비해야 내년에 다시 시험 볼 용기를 얻을 수 있지. 그때까지 나도 최선 다할게. 걱정하지 마. 정말 착하기만 한 내 여동생. 합격 소식을 알리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동생이랑 그렇게 전화기를 붙들고 거의 30분 가까이를 말도 못하고 서로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쉬는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렸던 과거가 여동생한테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겠죠. 여기까지 온 건 다 네 덕분이다. 네가 없었다면 합격은커녕 시험을 쳐볼 생각도 못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동생은 오빠가 열심히 산 덕분이지 무슨 이제 와서 자기한테 공을 돌리냐고 너스레를 떨었어요. 여동생이랑 전화를 끊고 나서 합격증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물론 제 얼굴을 이제 알아보실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죠. 누워서 제가 오니까 눈동자만 대구르르 굴려서 저랑 눈을 마주치시는데 저는 제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머니의 품에 합격증을 안겨드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잘 키워주신 덕분에 우리 예주도 나가서 회사 잘 다니고 있고 저 경찰 합격했어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아버지 그렇게 만든 놈, 저 그놈 하나라고 생각 안 해요.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만든 놈은 세상에 있는 그 나쁜 놈들이라고. 제가 그놈들 다 잡아넣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때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어머니. 저 그 약속 지켰어요. 어머니랑 예주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의 사연을 아는 병실 안의 사람들이 다들 제 합격 소식에 본인 가족 일처럼 기뻐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드디어 제 힘으로 가족들에게 우리도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동안 돈을 벌어오면서 가족들한테 떳떳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만 끝나버릴까봐 한편으로 많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발전도 없이 그냥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해서 그렇게 살아가진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참 다행이죠. 이렇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요.
저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가족들이 제 뒤에서 얼마나 눈물을 삼키며 기도를 했을지 그 마음을 어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감사하고 또 감사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경찰로 임용을 받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바빠서 가족 일에 많이 신경을 못 써줬던 것 같아요. 여동생도 일을 하느라 바쁘다고 가끔 어머니가 계시는 요양원에 왔다 갔다고 했지만 제 근무 시간과 겹쳐서 마주치는 일도 적었고요. 휴가를 내서 가끔 여동생을 만나러 가면 뭐 이렇게까지 만나러 오냐고 자기 안 그래도 잘 살고 있다고 걱정 말라는 얘기로 항상 저를 달래던 아이였습니다.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먹었고 얼굴도 제법 아가씨 티가 나는 게 남자친구는 없냐, 연애는 안 하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흐리더라고요. 만나는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어떤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실토를 해요.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만나게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좋고 타지 생활을 하면서 의지가 많이 돼서 오빠한테도 꼭 한번 소개를 시켜주고 싶었다고요. 이게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솔직히 저한테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킨다는 그 말을 듣고 꼭 결혼을 해야겠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요. 저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여동생이 결혼을 해야 한다면 오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저는 그게 금전적인 지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당장 모아둔 돈은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래도 여동생을 시집 보내는데 제대로 된 혼수라도 해주려면 돈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 싶어서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도 좀 알아보고 초과 근무를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다른 분들에게 부탁해서 제가 먼저 초과 근무를 좀 할 수 있냐 양해를 구하고 일도 더 했고요. 그리고 여동생과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동생이 지금 교제하고 있던 남자를 만나기로 한 날이요. 솔직히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제 눈에는 항상 여동생이 아깝기만 하고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와도 성에 안 찰 것 같기도 하지만 이왕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 상대방이 정말로 여동생을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좋은 남자였으면 좋겠다고요. 오빠로서 당연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약속을 한 시간이 가까워지는데도 동생이 식당에 빨리 안 온다 싶어서 전화를 하려고 전화기를 들었는데 주차장에서 동생과 아마 동생이 인사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남자가 차에서 내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본 장면이 저는 그 당시에 좀 석연찮긴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내린 동생에게 뭔가 화가 났는지 그 남자는 이마를 짚고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식당 안에 있고 유리 창밖으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 직접적으로 동생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장면만 봤을 때는 제 동생이 뭔가 큰 잘못을 해서 혼나는 듯한 뉘앙스로 보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오늘 저를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고 식당 안에 제가 있다는 것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아무리 연인 간에 싸울 만한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사람들 다 지나다니고 저도 보이는 자리에서 제 여동생을 혼낸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벌컥 나더라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 한 소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보다 동생이 조금 더 빨랐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남자는 자기가 언제 그렇게 화를 냈냐는 듯이 얼굴색을 싹 감추고 들어와서 사람 좋게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청했고요. 아마 제가 바깥에서 일어난 상황을 다 보고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인사를 받기도 전에 제가 아까 그 일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먼저 한 소리를 꺼냈어요. 물론 듣기 싫었겠죠. 아까 내가 유리창으로 두 사람 언제 오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오늘 나한테 인사를 하러 오는 날이고 그런 날을 다 떠나서 평소에도 우리 예주 그렇게 대하나? 무슨 일로 둘이 의견이 다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 다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다 보이는 자리에서 꼭 삿대질까지 하면서 언성을 높여야겠어? 확실히 제가 보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그제야 매부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손사래를 치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초행길이라서 길이 어려워서 내비게이션으로 지도를 봐가면서 가고 있는데 제 동생이 내비게이션을 다시 입력한답시고 위험하게 팔을 들고 시야를 방해해서 사고가 날 뻔했다고요. 저한테 운전을 해봐서 알지 않냐고 하면서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해서 놀라기도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내려서 작은 다툼이 있었던 건데 전후 사정을 모르면 오해할 수도 있었겠다고요. 여동생을 다그쳐 물으니 매부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뭐 더 말을 얹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조용히 말로 타이를 수 있는 일인데 언성을 높이고 손을 올리면 힘이 약한 여자 입장에서는 더 놀라고 당황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태도로 여동생을 대하는 건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따끔하게 얘기를 했죠. 내부도 민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기가 실수한 것 같다며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걱정 마시라고 웃어서 거기서 더 혼을 내거나 다그치진 않았어요. 첫인상이 안 좋긴 했지만 여동생도 중간에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거기서 오빠가 되어가지고 뚱하니 앉아있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색안경을 끼고 매부를 보지 않으려고 오히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만났다고 했는데 매부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곧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계획은 세워놓고 회사를 그만둔 건지 무슨 사업을 준비하는 건지 세세하게 물어봤지만 대답을 못하거나 망설이는 부분이 없어서 그걸 가지고 걱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동생의 마음이었지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지 집안이 괜찮은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여동생을 시집 보내는 게 처음이라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후회하고 있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느낌이 좋지 않을 때 좀 더 꼬치꼬치 캐물어보고 이 사람이 신원이 확실한 사람인지 더 확인을 해봤어야 했는데 딱 봐도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동생이 매부를 너무 좋아하는 것이 저한테도 느껴지니까 마음을 강하게 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혼을 하면 이제 자네가 가장이야. 결혼을 앞두고 회사를 관둔다는 사람한테 내가 좋은 소리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주가 자네를 많이 믿고 의지하는 것 같으니까 자네도 그런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뭔가 제대로 된 것을 보여줄 거라고 믿고 두 사람 사이를 허락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화가 나고 싸우더라도 내 동생한테 큰 소리 치는 일은 없도록 하고 그건 오빠로서 보기가 너무 안 좋았어. 처음 인사를 오는 자리라 저도 동생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인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조건으로 따지고 놓고 보면 저희가 많이 기우는 결혼이긴 했죠. 아픈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물론 오빠가 그래도 재구실을 하면서 사는 게 정말 다행이긴 했지만 이걸 흠잡고 보려면 흠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도 동생이 그런 상황에서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되려 큰 소리를 치면서 분위기를 잡았던 것도 있어요. 매부가 먼저 자리를 떠나고 동생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댁에 인사는 다녀왔는지, 시댁에서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을 마냥 안 좋게 보진 않는지,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동생은 늘 그렇듯이 웃으면서 저를 안심시켰죠. 안 그래도 많이 걱정했는데 시댁에서도 아픈 어머니 모시고 사는 사정을 많이 이해해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병간호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절 관여를 안 하신다고 많이 양해를 해주셨어. 사실 난 오빠가 제일 걱정이었거든. 저 사람이 좀 껄렁거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오빠가 볼 때 좋게만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도 오빠한테 인사 오기 전에 저 사람한테 몇 번이나 주의를 줬는데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았을지 몰라도 막상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강단 있는 사람이고 나한테도 잘해줘. 그래, 너한테 잘해주면 됐지. 내가 거기서 뭘 더 바라겠어. 그냥 너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야. 오빤 그거 하나면 돼. 예주야, 앞으로 결혼하고 살면서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럴 때 제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오빠한테 무조건 제일 먼저 연락하고. 알겠지? 너 친정이라고는 엄마랑 나밖에 없잖아. 어렸을 때부터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을 안 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애라서 오빠가 이렇게 다 큰 동생 놔두고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 그날 동생과 그런 약속을 했었던 것 같아요.
친정이라고는 저랑 아픈 어머니밖에 없는데 동생이 이렇게 부족한 친정 때문에 혹시라도 기댈 일이 생기더라도 제대로 기대지 못하고 살까 봐서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오빠한테 제일 먼저 얘기를 해달라 말을 꺼내면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동생이 이게 뭐냐고 이런 거 안 줘도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는데 억지로 가방에 봉투를 넣어줬어요. 옛날에 너 오빠 용돈 받아서 학교 다니고 그랬어. 이제 다 컸다고 오빠 용돈은 뭐 용돈 같지도 않냐? 잠만 말고 받아둬. 결혼을 하는데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너도 구색 맞춰 결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오빠도 엄마도 마음이 편해서 그래. 이거는 그냥 친정에서 해주는 거다 생각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갚을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나도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그러더라. 여자는 결혼할 때 혼수 하나 제대로 안 해간 거 그거 꼬투리 잡혀서 시집살이 당한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예쁜 내 동생 시집살이 당하는 모습을 보고 살겠어. 이거 너희 시댁에 로비하는 거야. 오빠 걸리면 큰일 난다. 미안해하면서 돈을 받지 않으려는 동생에게 오빠가 이런 거라도 해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억지로 돈을 쥐어줬고 동생은 고개도 못 들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요. 안 그래도 결혼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이 좀 심란했었는데 오빠 덕분에 어려운 고비를 또 지나갈 수 있겠다면서요. 이렇게 속에 있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눈물부터 흘리는 앤데 어떻게 시집을 보낼 수 있을까? 그때는 제 모든 걱정들이 오빠가 여동생을 시집 보내면서 할 수 있는 괜한 걱정이길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서든 예쁨 받고 뭐든 잘 해내는 동생이었으니까 결혼이 뭐 별거 있냐고요. 이것도 잘 해내겠지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저에게 잘못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무심하신 신이 아직도 저희 가족을 향해 내려야 할 알지 못한 벌이 남아 있었던 걸까요? 결혼식 때 활짝 웃으면서 아버지 대신 제 팔짱을 끼고 식장을 걸어가던 동생의 얼굴이 아직도 선한데 이렇게 끔찍한 얼굴로 다시 마주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시집을 가서 바쁠 걸 알면서도 동생의 연락이 뜸해진 게 걱정도 되고 한편으론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통화를 한 동생의 목소리가 조금 지쳐 보이는 것도 같아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매부가 사업을 준비하면서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렇다고 그냥 얼버무리더라고요. 저는 덜컥 겁이 나서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매부가 제 동생에게 소홀하게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난번에 봤던 그 모습처럼 버럭 화를 내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어 무슨 일 있는 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은 그런 일 없어 오빠 걱정하지 마. 그래도 이 사람 사업 시작하고 나면 나도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어쩌면 나도 일 안 하고 이제 엄마 요양병원도 더 좋은 곳으로 모셔줄 수 있을지 몰라. 지금도 생활비 턱턱 받아서 잘 살고 있는데 괜한 걱정하지 말고 오빠는 이번에 다른 부서로 발령 났다면서 일은 안 힘들어? 내 걱정 말고 오빠도 건강 잘 챙겨. 오빠는 항상 꼭 다 아파서 병원에 가더라. 병원도 미리미리 좀 다니고. 이 잔소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요. 아무래도 매부가 사업을 준비한다고 동생도 집에서 말은 못하지만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휴가를 하루 내고 오랜만에 매부 얼굴도 보고 술이나 한잔 할 겸 올라가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꺼내자 동생은 뭔가 꺼려하는 눈치였어요. 일정을 봐야 한다는 둥, 매부랑도 얘기를 해봐야 한다는 둥, 평소에는 하지도 않는 얘기를 구구절절 하는 것을 보고 아, 뭔가 동생한테 지금 일이 있구나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죠. 감이 좋은 편은 아닌데요. 이 일을 오래 하고 동생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때 순간 딱 촉이 왔던 것 같습니다. 우물쭈물하는 여동생에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됐고 네가 내려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으니까 오빠가 가겠다고요. 그러면 집안 정리도 해야 하고 하니까 주말에나 오랍니다. 알겠다고 어떻게든지 얼굴만 보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주 주말에 동생 집으로 올라갔어요. 집들이 때 한 번 와본 이후로 처음 와보는 집이었는데
그때랑 다르게 집기도 많이 정리되고 이제는 제법 신혼 느낌이 나게 해두고 살고 있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반가워서 달려오는 여동생을 안아주고 집안을 살폈습니다. 당연히 함께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던 매부가 집에 없더라고요. 어디에 갔냐 물으니까 사업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느라 바빠서 대신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면서 저한테 몇 시에 집에 갈 거냐고 묻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하루라도 더 있다 가라, 매부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 작은 방에서 자고 가라 할 애가 갑자기 제가 빨리 집으로 내려가기라도 바라는 사람처럼 언제 갈 거냐고 묻기까지 하니까 확실히 평소랑 다르게 이상하다고 싶었죠. 정말 무슨 일 없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절대 아무 일도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요. 할 얘기도 많고 의심스러운 부분도 많았지만 일단 식사 시간이 다 돼서 뭐라도 시켜 먹자 얘기를 했죠. 평소에도 집에서 살림만 할 텐데 오빠 왔다고 또 이것저것 차리고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평소에 짜장면을 좋아하거든요. 짜장면이나 한 그릇 시켜 먹자 했어요. 배달이 도착할 때까지 그동안 사는 얘기도 좀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도 묻고 있었는데 음식이 왔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사야겠다 싶어서 지갑을 찾고 있는데 동생이 오랜만에 오빠가 왔는데 음식 한 그릇 못 사게 할 거냐면서 본인 카드를 내밀더라고요. 그래봤자 짜장면 두 그릇에 탕수육까지 해서 22,000원. 이 정도는 동생에게 얻어먹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겠다 싶어서 그러라고 하고 내버려두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차를 오래 운전해서 그런지 밥을 먹는데 중간에 배가 살살 아프더라고요. 안방 화장실은 좀 그러니까 거실 화장실을 잠깐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화장실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밖에서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여동생의 비명소리가 들려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어지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바빠서 못 온다던 매부가 온 것 같더라고요. 너 이거 결제 내용 뭐야? 22,000원? 뭐? 중국집에서 혼자 잔치라도 하냐? 내가 카드 10,000원 이상 긁기 전에 나한테 전화하고 허락 받고 긁으라고 했지? 지금 장난해? 어? 제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한 마음에 얼른 화장실 문을 박차고 나갔는데 그 순간 제가 목격한 장면은 매부가 카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제 동생의 뺨을 올려붙이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눈이 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경찰이고 공직자라는 것은 둘째치고 여동생이 제 눈앞에서 겨우 22,000원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었는데 카드를 긁는 것을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뺨을 맞고 있는 장면을 보면 누구라도 그렇게 눈이 돌지 않겠어요? 제가 얼른 매부한테 뛰어가서 멱살을 움켜쥐고 주먹을 꽉 쥐고 얼굴에 주먹을 날리려고 하는데 바닥에 쓰러졌던 여동생이 일어나서 저를 뜯어 말리더라고요. 너 이런 취급받으면서 오빠한테 결혼 허락해달라고 한 거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놈이랑 같이 살겠다고? 당장 이혼해. 너 거기서 뭘 멀뚱멀뚱 서 있어? 네가 뭔데 감히 내 귀한 동생 얼굴에 손을 대.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양아치 같은 놈 동생이 좋다고 해서 겨우 품고 가족으로 받아줬더니만 뭐? 말을 안 하고 카드를 긁어서 그래? 평소에는 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걸로 애를 갈궜을 거 아니야? 제가 집에 있을 줄 몰랐겠죠. 멱살을 잡히고 한 대 얻어 맞는 줄 알았던 매부는 잔뜩 쫄아가지고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놈이 여리디 어린 제 동생에게 평소에 얼마나 함부로 대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정말 속이 미어지더라고요. 야, 어딜 도망가? 너 거기 무릎 꿇고 가만히 앉아 있어. 어? 내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인 줄 알지? 어디 대한민국 경찰 앞에서 폭행을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도망갈 생각을 해. 너 지금부터 현행범이야. 내 매부가 아니라 지금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중이고 도망갈 생각하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인생 종치게 해줄 테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무릎 꿇고 있어. 알겠어? 엉엉 우는 동생을 달래면서 저는 핸드폰으로 경찰서에 얼른 전화를 했습니다. 제 소속을 밝히니 다른 지역의 서에서도 협조가 빠르게 진행되더군요. 10분 내로 경찰 인력을 보내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제서야 눈치 빠른 매부는 이 정도 부부싸움은 누구든지 한다면서 이런 일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형님이나 제 체면이 뭐가 되겠냐고
되도 않는 소리를 씨부리더라고요. 더 이상 저도 못 참겠다 싶어서 무릎을 꿇고 제 눈치를 보고 있는 매부의 뺨을 짝소리나게 올려 붙였습니다. 얼얼한 뺨을 붙잡고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해 사람 패도 되는 거냐면서 소리를 지르는 매부에게 한마디 해줬어요. 너 경찰 시험 합격하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그 체력 테스트 다 통과하려면 얼마나 힘이 좋아야 하는 줄 알고 내가 경찰들 출동하는 10분 동안 너 하나 어떻게 못할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은 네 편 들어줄 것 같고 네 말대로 나 대한민국 경찰이야. 지금 여기 내 전화 한 통에 달려오는 사람들은 어디 미국 경찰인 것 같냐? 이게 끝까지 입만 살아가지고 너 지금부터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한 대씩 더 맞을 테니까 입 다물어. 알겠어? 상황이 자신한테 여러모로 불리한 걸 알았는지 매부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더군요. 그렇게 출동한 경찰에게 연행되어 저희는 다 같이 경찰서로 갔습니다. 혹시나 싶어 동생의 팔을 걷어보니 평소에도 일상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건지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 멍자국이 가득하더군요. 그걸 보는데 지금이라도 유치장에 갇혀있는 놈을 다시 꺼내서 패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제 뒷일은 경찰에서 알아서 수습해 줄 거라 믿고 경찰서에 신신당부를 하고 나왔습니다. 죗값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게 신경을 써달라고요. 같은 경찰 좋은 게 뭐냐고 정가 조회도 해보고 어떻게든 구실을 잡아서라도 절대 저놈 도망 못 치게 신경 써달라고요. 서에 있던 경찰들도 제 여동생의 팔을 보고서는 매부의 머리통을 갈기면서 한마디씩 욕을 거들었습니다. 제일 비겁한 놈이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괴롭히는 인간들이라고요. 경찰들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매부가 평소에 얼마나 폐악질을 부렸을지 참 속이 타더랍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여동생이 제 옷깃을 붙잡고 펑펑 울어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오빠한테 이런 모습 보이게 돼서 너무 미안하다고요. 어떻게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집에서 사소한 일들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손찌검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여동생을 그냥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안아줬습니다. 오빠한테는 변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힘든 거 그대로 털어놓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저런 지옥 같은 집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요. 동생은 저에게 혹시라도 짐이 될까 싶어 아무런 얘기도 하지 못했던 거겠죠. 동생의 평소 모습을 생각하면 그렇게 맞으면서 경찰인 오빠를 두고 전화 한 통을 하지 않았던 게 이해는 됩니다. 괜한 걱정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또 동생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옆에서 얼마나 조종을 했을까요? 지금은 동생을 데리고 잠시 고향으로 내려와 있어요. 옛날 같더라고요. 동생이 잘 다녀오라고 배웅을 해주고 집에서 취미생활을 가져보라고 했어요. 뭐든 좋으니까 힘든 일 잊을 수 있는 거면 해보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동생도 그 지옥 같은 시간들에서 조금은 빠져나와 옛날에 밝고 화사했던 그 모습을 되찾을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직 동생의 이혼 소송은 끝나지 않을 터라 저도 퇴근 후에 변호사 상담을 하고 이것저것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네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까지는 얘기를 해드려야 제 사연도 구독자님들에게 속 시원한 사연이 될 텐데요. 그치만 제가 누굽니까? 경찰이잖아요. 어떻게든 잘못한 놈이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파헤쳐볼 생각입니다. 벌은 충분히 받을 테니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나중에 좋은 얘기로 다시 톡톡 사연을 찾아올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이만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결혼한다고 신나서 예식장에 들어간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결혼한 지도 5년이 넘었네요.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내내 앞만 바라보며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서 얼마나 부자가 되려고 그러냐라는 소리까지 할 정도였으니 남들이 봐도 저희 부부가 뒤도 한번 안 돌아보고 정신없이 사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물론 정말 그렇기도 했고요. 뭘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았냐고요? 당연히 집 때문이었죠.
요즘 서울 집값 말도 안 되잖아요. 저는 아이를 낳기 전에는 무조건 집부터 산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 없는 서름을 많이 겪었거든요. 집주인이 아무 때나 찾아와서 멋대로 집을 둘러보지를 않나, 이사 갈 때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혀서 이사가 늦어진 적도 있었죠. 어린 마음에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자식에게는 절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바로 그게 저와 남편이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나 남편이나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결혼을 서둘렀죠.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에게 독립해 나와 둘이 열심히 벌어서 모으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현실은 제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둘이 발악하며 살아도 잘난 부모 덕을 보는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결혼해서 독립했다고 해서 가난한 부모에게 완전한 독립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저나 남편이나 둘 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밑에 동생이 둘이나 있는 장녀였고 남편은 아들만 둘인 집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서로 형편이 비슷하고 어릴 때부터 살아온 환경이 비슷해서인지 처음부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며 금방 친해졌죠. 저와 남편은 대학 동기예요.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 사이에서 유독 저와 남편 둘만 매일 생활비 걱정, 등록금 걱정하며 지내다 보니까 매번 둘이 같이 돈이 되는 아르바이트란 아르바이트는 같이 했어요. 서로 정보 공유도 많이 하고요. 처음엔 저도 단순히 나 같은 애가 또 있구나 하는 마음 정도로 친하게만 지냈는데 같이 취직 준비까지 하면서 붙어 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정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는 남편이 좀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집안의 큰딸이라 그런지 좀 독한 편이에요. 부모님도 제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고 하실 정도니 말 다 했죠. 제가 대한민국 장녀치고는 희생정신이 강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저는 다른 형제나 가족을 위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희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욕심이 많은 편이라 동생들에게도 지고 싶어 하지 않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가난한데 자식이 셋이나 있다 보니 셋 다 대학에 보내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4년째 못 갈 바에는 대학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셨죠. 저는 부모님에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왠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전까지는 특별히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재수는 절대 안 된다. 전문대나 지방대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시니 저는 발등에 불똥이 떨어져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저는 결국 해냈어요. 당당히 서울의 4년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부모님은 썩 달가워하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 기뻤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모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입학금만 내주시고는 등록금은 저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셨죠. 그런 게 어딨어. 엄마 아빠가 분명히 4년제만 들어가면 등록금은 다 내준다고 했잖아요. 아, 우리도 그러려고 했지. 아이, 근데 상황이 달라진 걸 어떡하니? 아이, 너희 아버지 일 없어서 저렇게 뺑뺑 놀고 있는 거 안 보여? 지금 네 등록금은커녕 동생들 급식비도 못 내게 생겼어. 그럼 난 어떻게 해? 대학도 가지 말라는 소리야? 아, 입학금 내줬잖아. 등록금은 네가 학자금 대출 받으면 되지. 아, 뭐가 걱정이야. 당시 아버지는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셨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은 때라 일이 없어서 거의 수입이 없었죠. 그나마 어머님이 식당에서 일을 하셨어요. 겨우 얼마 되지 않는 그 월급으로 5식구가 살았으니 힘들만 했습니다. 그래도 전 너무 속상했어요. 아직 사회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공부만 하는데도 빚이 생기다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 팔자가 그런걸요. 저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바빴습니다. 학교랑 아르바이트만 왔다 갔다 하느라요. 일주일에 3-4가지 아르바이트를 대학 생활 내내 병행했어요.
등록금도 등록금이었지만 차비며 밥값이며 생활비만 해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항상 빠듯할 정도로요. 가족이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제가 힘들 땐 가족이라고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가족들은 제 희생이나 제 도움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죠. 제가 악착같이 힘들게 번 돈이 가족들에게 들어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뜬금없이 제게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고 순진했죠. 저도 모르게 제가 가지고 있던 금액을 순순히 솔직하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내 딸이지만 참 대단하다. 1년 새 그렇게 모은 거야? 어쩐지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 암튼 잘 됐네. 이번에 네 동생 등록금은 그 돈으로 내면 되겠다.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엄마는 저걸 칭찬이라고 하시는 건가 싶었죠. 알기로는 둘째 동생이 생각보다 점수가 좋지 않아서 4년제는 못 가고 전문대에 합격한 거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는 전문대는 아예 갈 생각도 말라고 하셔놓고 엄마는 말을 싹 바꿨습니다. 동생은 그래도 남잔데 전문대라도 나와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쳤습니다. 동생이 4년제를 가든 2년제를 가든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돈 얘기는 엄연히 달랐죠. 저더러 동생 등록금을 내주라니요. 지금 제 등록금도 급한 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내 등록금을 왜 쟤를 줘? 쟤도 학자금 대출 받으면 되잖아. 동생에게 모질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의 행동에 저도 모르게 말이 좋지 않게 나갔어요. 너는 그래도 1학년은 다녔으니까 잠깐 휴학해도 되잖아. 휴학하고 아예 돈 더 많이 벌어서 앞으로 남은 학년 좀 편하게 다녀도 되고. 근데 네 동생은 2년이면 끝나는데 그걸 가지고 번거롭게 대출까지 받을 게 뭐 있어? 네가 양보 좀 해. 저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양보가 아니라 엄연히 제 돈을 뺏어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왜 엄마 마음대로 휴학을 하니 많이 정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저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장렬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나름 희생한 것들이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비를 쪼개서 꼬박꼬박 생활비도 드렸거든요. 그 돈 내 학비 내려고 모은 내 돈이야. 절대 아무도 못 주니까 다신 내 돈 가지고 얘기하지 마요. 그때였어요. 부모님이 제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고 하신 게요. 그리고 제 돈을 지킨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독해도 그전에는 엄마가 돈이 급하다고 하면 있는 돈은 다 드렸거든요. 어릴 때는 독하다, 악착 같다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 좀 찔렸거든요. 진짜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나 그렇게 이기적인가 싶기도 했는데 성인이 되고 여기저기 아르바이트하며 사회를 배우다 보니까 제 생각이 맞더군요. 사람은 자기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라고요. 내가 힘들다고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그때부터 아예 가족들보다 저를 더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도 빨리 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러다 제 인생이 없어질 것 같아서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제 남편이 좀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착해도 너무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남편네 형편도 우리 집과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남편은 막내라는 이유로 오히려 형에게 많은 걸 양보하고 자랐더라고요. 남편은 저랑 동기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대학을 바로 안 오고 군대 먼저 갔다가 제대하고 나서 다시 대학에 들어온 거였거든요. 재수한 거는 아니고 남편의 형이 대학을 다니던 중이라 시부모님께서 둘 다 보내긴 힘들다며 남편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셨대요. 그러고 보면 집집마다 참 다양해요. 어느 집은 장녀라는 이유로, 어느 집은 막내라는 이유로 자연스레 서열에서 밀려 희생을 강요당하는 걸 보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이상한 동정심에 이끌려 결혼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어요. 무조건 저와는 다른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만났어야 했는데 말이죠. 제가 착각을 해도 아주 단단히 했습니다. 제가 남편 옆에 있으면 남편을 잘 가르쳐서 변화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막상 살다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친정과 시댁은 엄연히 달랐습니다. 친정 부모님에게는 제 생각대로 할 수 있었지만 시부모님은 남편이 완전하게 변하지 않으면 쉽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은 취직하고 몇 년 되지 않아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둘 다 성실히 살아온 덕분에 그래도 연봉이 꽤 높은 회사에 다녔어요. 그런데 양쪽 다 부모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버는 족족 뺏겼죠. 저는 결혼 전까지 동생들 학비며 학원비로 연신 부모님께 돈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남편은 아주버님이 공무원 준비하고 계실 때라 집안에 가장이나 다름없었어요. 시부모님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긴 했지만 두 분 다 이미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가게를 운영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어요. 이럴 바엔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결혼해도 어차피 양가 도움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남편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같이 살자고 했어요. 제가 먼저 말이죠. 그런데 막상 집을 구하려고 보니까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번 돈을 몽땅 다 시댁에 갖다 줘서 한 푼도 없다네요. 그나마 제가 모아둔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는 서울의 작은 월세방 하나를 못 구하겠더라고요. 주변에 함께 대학에 다녔던 친구들이며 선배들이 하나둘 결혼을 했어요. 저희보다 취직도 늦게 하고 연애 기간도 짧았는데 다들 문제없이 쉽게 결혼하더라고요. 저희보다 취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호화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고 신혼집도 30평대 아파트를 척척 구하더라고요. 물론 부모님이 다들 도와주셨다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와 남편은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회의감이 들었어요. 저희도 이대로 넋을 놓고 있다가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결국 진정한 경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가정을 이루면 더는 가족들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 저희의 예상대로 양가 부모님은 결혼에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성인인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겠다는데 마치 무슨 잘못이라도 하는 것처럼 구셨죠. 집안의 큰딸이 돼서는 이렇게 생각이 없다니까. 남동생이 줄줄이 둘에다가 몇 달 있으면 동생 제대하는데 하필이면 지금 결혼하겠다는 게 말이 돼? 둘째 제대하는 거랑 내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아버지한테 손 안 벌릴 거니까 괜한 소리 할 거면 아예 하지 마요. 뭐야? 내가 지금 돈 달라고 할까 봐 이래? 지금까지 네가 우리 집 가장이나 다름없었는데 갑자기 시집을 간다고 하면 어떡해? 그래도 네 동생이라도 제대해서 취직할 때까지라는 게 기다려야지. 어쩜 너는 항상 네 생각만 하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항상 이 집에서 불편했던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어요. 우리 집은 부모와 자식 간이 뒤바뀌어 있었죠. 제가 돈 벌기 시작하고는 아버지는 아예 일도 거의 나가질 않으셨어요. 제가 결혼해버리면 아버지가 나가서 다시 일을 해야 하니까 동생이 제대해서 취직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순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이 집을 벗어나야 저도 제 살 길 찾는 거라는 걸요. 저와 남편은 일절 집안의 도움 하나 없이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정말 둘이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다 털어서 저와 남편 회사 중간에 작은 단칸방 집을 구했습니다. 최대한 월세가 적은 집으로요. 결혼식도 아주 단출하게 했어요. 어차피 결혼식도 양가에서 해주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가까운 지인과 회사 사람들만 초대해서 소규모로 했습니다. 결혼 초기엔 너무 행복했죠. 남편도 저도 부모님을 벗어나 살아본 게 처음이라 그런지 뭔가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둘이 번 월급은 거의 다 모으다시피 했어요. 최소한의 돈으로 나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둘이 쉬는 날이면 불쑥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갔어요. 결혼 전에는 부모님께 월급을 생활비로 거의 다 드렸기 때문에 데이트를 해도 밥도 먹고 커피 마시는 게 거의 다였거든요. 여행은 꿈도 못 꿨죠. 둘이 같이 살아보니 이게 소소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각자의 부모에게서 독립해 나온 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양가가 합쳐지면서 가족이 배가 된 거기도 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만으로도 버거운데 제게 시부모님까지 생긴 격이었죠. 시부모님은 시도 때도 없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무릎이 아파서 한의원에 좀 가봐야겠으니까 침 잘 노는 한의원 좀 알아봐라. 또 어떤 날은 요즘 야채값이 금값이니 싸게 살 수 있는 데 좀 알아보라고 하셨고요. 딸이 없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가도 너무 자주 그러시니까 저를 비서로 하시나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그날은 아예 퇴근하고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그날 바로 퇴근하고 시댁에 갔죠. 시부모님의 분위기가 어딘지 좀 달라 보였어요. 평소에도 제게 살갑게 잘 해주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해주셨었는데 그날은 좀 차가워 보이더라고요. 평소와 다르게 구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금까지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저희가 결혼한 이후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불만이 좀 있으셨더군요. 내가 며느리한테까지 이런 소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그래도 너도 이제 우리 집 사람이니 알려주는 게 맞다 싶어 내가 불렀다. 너희는 도대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한테 뭐 서운한 거 있으세요? 나랑 너희 엄마 나이가 내일 모레면 70이야. 그런데도 자식이라고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둘 다 영 변변치가 않아서 노인네 둘이 아직도 식당 일 하고 있는 게 말이나 되니? 갑작스러운 시아버지의 호통에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말도 막 더듬으면서요. 사실 남편은 저와 약속한 게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 전처럼 도와달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최소한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은 정해서 딱 그만큼만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이상은 절대 안 되는 거로 하자고 약속했어요. 사실 친정보다는 시댁이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물려받으신 땅이 좀 있어서 노후에 그 땅이라도 팔아서 살면 된다고 남편이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당연히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미래를 위해서 친정 부모님께 단호하게 했어요. 남편은 워낙 거절을 못하고 마음이 약한 편이라 걱정이 됐죠. 그래서 제가 금액을 정할 때도 남편에게 먼저 몇 번이나 물었어요. 정말 이대로 해도 되겠냐고요. 그때 남편은 너무 자신 있게 본인도 부모님께 단호하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정한 규칙이 양가에 똑같이 20만 원씩 용돈만 매달 드리는 거였습니다. 생신이나 명절에는 조금 더 드리고요. 그게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그렇게 해도 둘이 직장 다니면서 집 살 돈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무래도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나섰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힘드신 거 너무 잘 알죠.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은 집도 있고 땅도 있으시잖아요. 저희는 아직 집도 없어요. 앞으로 아이라도 하나 낳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야죠.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세아가 너 말 이상하게 한다. 너희 결혼할 때 우리가 집 안 사줬다고 지금 시위하는 거니?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 둘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일인데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서운한 거야 당연하지. 우리 둘째 이제 돈 좀 벌어온다 싶더니만 네가 쏙 뺏어간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생활비 정도는 넉넉하게 보내야지. 꼴랑 20만 원이 뭐니 20만 원이. 없는 집들은 이래서 평생 가난하게 사는가 봅니다. 어떻게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30이 다 된 자식이 장가가서 가정을 꾸렸는데 며느리한테 아들을 뺏어갔다니요. 시댁도 저희 친정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아들이 결혼도 안 하고 부모 품에서 평생 돈이나 벌어다 바치길 바라셨나 봐요. 저희 부부한테 20만 원은 무지 큰 돈이에요. 저희가 집 사고 자리 잡으면 당연히 더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은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심한 말을 쏟아내고 싶은 거 꾹 참았어요.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님이시니까요. 하지만 그 이상은 도와드릴 수 없다는 것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암튼 요즘 것들은 아주 자기들밖에 모른다니까. 지금까지 먹이고 재워서 키워놓으니까 다 자기들이 알아서 큰 줄 알지. 시아버지는 어쩜 저희 부모님이랑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잘났다, 잘났어. 얼마나 대단한 집을 사려고 저렇게 독하게 군대? 그럼 생활비는 됐으니까 너희 아주버님 고시원비는 너희가 좀 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맞나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마치 저희가 시부모님에게 빚이라도 진 것처럼 당연하게 아주버님 고시원비를 요구하셨습니다. 전 그럴 수 없다고 그걸 저희가 왜 내냐고 소리를 치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제 손을 꾹 잡더라고요. 그만하라는 듯이요. 알았어요. 형 고시원비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이런 일로 소라까지 불러서 잔소리하지 마세요. 저는 그날 집에 오면서 분이 풀리지 않아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신혼집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일 월세가 싼 집으로 구한 건데 아주버님 고시원비까지 내주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런데 세상 착한 남편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신경 쓰지 말랍니다. 남편이 본인 용돈으로 쓰는 회사 성과급에서 알아서 내겠다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차피 아주버님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너무 답답했지만 어쩌겠어요. 그래도 제가 고른 남편이니 제가 이해해야죠. 사실 저희 부모님도 시부모님과 별반 다르지 않으세요. 남동생이 제대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친정 부모님이랑 남동생이 저희 신혼집에 왔었어요. 남동생이 제대하고 처음 집에 오는 거라 저는 신경이 쓰여서 동생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이것저것 차렸습니다. 장녀로 사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부모님이 동생까지 데리고 온 이유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부모님이 사시던 전셋집이 있었는데 그 전셋집을 뺐대요. 저는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알고 보니 친정 아버지가 사고를 치셨더라고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고 계셨대요. 현금 서비스까지 쓰면서요. 그걸 최근에서야 친정 엄마가 알게 되셨답니다. 네 아버지라는 인간이 매일 흥청망청 여기저기 돈 쓰고 다니길래 나는 당연히 자기가 벌어서 쓰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만 아니 그게 다 현금 서비스였다지 뭐야. 당신이 어지간히 돈 가지고 지랄을 하니까 내가 못 견디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이래서 다 갚는다니까 왜 사위 있는 내 앞에서 이래? 이 인간이 사위 앞이라고 쪽팔린 줄은 알아보지. 갚기는 당신이 무슨 재주로 갚아? 그만 좀 해요. 그래서 뭘 어쩌자고 우리 집에 온 건데. 나한테 카드값이라도 갚아달라고 온 거야? 저는 남편 앞에서 쪽팔렸어요. 바로 얼마 전에 시댁일로 그렇게 한바탕 하고 왔는데 친정 일까지 터졌으니 말이죠. 내가 무슨 염치로 너한테 돈을 갚아달라 그래. 시집 간다고 해준 것도 없는데. 네 아버지가 받은 현금 서비스 이자가 너무 비싸서 당장 감당이 안 돼. 우선 전세보증금 빼서 갚고 남은 돈으로 엄마랑 아빠랑 막내만 살 월세집 구했어. 셋이만 같이 산다고? 그럼 둘째는? 아유, 그래서 말인데, 둘째만 좀 너희 집에서 잠깐 신세 좀 지자. 월세집이 좁아도 너무 좁아서 그래. 엄마, 그게 말이 돼? 우리 집 보면 몰라? 여기도 단칸방 월세집인데 내가 동생을 어떻게 데리고 살아? 옆에 창고방 있잖아. 거기서 몇 달만 좀 데리고 있어. 둘째도 취직만 하면 자그집 구해서 알아서 나갈 거야.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에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가난하면서 자식은 왜 셋씩이나 낳았을까? 바로 그 순간에도 아주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당신들이 무지하고 부족해서 일은 저질러 놓고는 항상 자식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죠. 그래서 밥 먹는 내내 동생은 시무룩해 있었던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생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 싫었어요. 애초에 이런 일을 부탁하려고 한 거면 미리 저를 따로 만나서 먼저 얘기를 했어야지. 다짜고짜 사위도 있는데 동생까지 데리고 오다니요.
대단하다면 정말 대단한 부모였습니다. 저는 결국 친정 부모님 말대로 동생을 당분간 데리고 있기로 했어요. 집이 좁아서 걱정이었지만 그래도 상황이 상황이었으니 저라도 동생을 잘 챙겨줘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 동생과 오래 지내게 됐어요. 취직이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동생이 불편해할까봐 일부러 취직에 대한 질문도 잘 하지 않고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잠시 오셨는데 제 동생을 보시고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굳이 한마디를 보태셨어요. 사돈 총각은 아직 취직 못했어? 어이구, 그러게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해서 그 우리 아들처럼 4년제는 나왔어야지. 남자가 2년제 나와서 어디다 쓴대? 요즘 워낙 불경기라 다들 취직이 쉽지 않은가 봐요. 그리고 동생이 저보다 공부는 더 잘했어요. 제 딴에는 동생 편을 들어주려고 한 소린데 괜한 소리를 했나 봐요. 동생이 기분이 상했는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더군요. 그 모습에 시어머니는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어머, 저 어른 앞에서 문 쾅 닫고 나가는 것 좀 봐. 저 성질머리로 매형집에 어떻게 빌붙어 산대? 세아가, 너희 집 식구들은 다들 성질머리가 저래서 어쩐다니? 어머니, 제발 말 좀 가려서 하세요. 만약에 상황 바꿔서 아주버님이 우리 집에 계신데 친정 부모님이 어머님처럼 얘기하시면 좋으시겠어요? 내가 왜 우리 장남을 너희 집 창고방에 신세를 지게 하니? 난 절대 그렇게는 안 하지.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사돈이 해도 해도 너무한 거지. 이 좁은 집에 자기 아들을 맡기는 게 말이나 되니? 제가 보기에는 집에 맡기는 거나 고시원비 내라는 거나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너는 어쩜 어른한테 말 한마디를 지질 않아. 이거 봐, 너희 부모님은 도대체 자식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니? 아유,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거, 무서워서 내가 살겠냐? 그날 시어머니는 제게 모진 말이란 말을 다 퍼부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속상한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 말에 상처받고 나가버린 동생은 그날 어디를 갔는지 집에 안 들어왔거든요. 더 속상했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제게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엄연히 시어머니인데 제발 한 번만이라도 좀 참아줄 수 없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입장에는 당연히 신혼집에 사돈총각이 몇 달씩이나 있는 게 싫지 않겠냐면서요. 저는 남편에게까지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하고 말았죠. 그럼 제 동생 고시원비도 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결혼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힘든 걸까요? 아니면 저와 남편이 둘 다 가난한 집 자식들이라 힘든 걸까요? 둘이 만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겠다고 결혼한 건데 막상 결혼을 하고도 서로의 가족들에게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서로가 아닌 각자 가족들의 편에 서게 되더라고요. 한번 그런 일이 생기니 저도 모르게 자꾸만 자존심을 세우게 됐습니다. 남편에게까지 말이죠. 이해해요. 남편도 제가 시어머니와 자꾸만 문제가 생기니까 나름 힘들고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넘어가기엔 문제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시부모님께서는 결국 식당을 정리하셨어요. 연세도 연세였지만 식당이 워낙 장사가 안 돼서 적자가 나니까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나 보더라고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다고 시아버지께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성인이 돼서 가장 처음 한 일이 부모님과 동생을 보험부터 다 들어줬거든요. 이것저것 다 들어주지는 못해도 실비와 안보험 두 가지는 다 들었어요. 부모님은 돈도 없는데 무슨 보험을 드냐고 하셨지만 저는 그래서 들어야 한다고 우겼죠. 만약 우리 형편에 누구 하나 아프기라도 하면 정말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그 흔한 실비보험 하나도 없으셨대요. 아버님이 디스크 수술하고 입원을 하셨는데 4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비용은 다 지불했죠. 저는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노인 실버보험이라도 들자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보험사에 문의는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비용을 조금 더 내면 가능한 보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시부모님이 걱정돼서 한 말이었는데 그 말에 남편이 답답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연세가 70이 다 되셨는데 이제 와서 뭐하러 보험을 드냐고요. 저는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모르는 거다. 이대 70이니까 앞으로 병원 갈 일이 수두룩할 거다. 그러니까 보험사에 가능한지만이라도 알아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이 듣기 싫은지 말을 자르며 버럭 짜증을 내더군요. 당신 제발 정도껏 좀 해. 우리 아버지 디스크 수술비 낸 게 그렇게 아까워서 그래? 그럼 내 월급에서 까면 되잖아. 열심히 모으는 것도 좋지만 쓸 때는 써야지.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절대 그런 의도로 남편한테 말한 건 아니었어요. 단지 앞으로 병원 갈 일이 많을 텐데 지금이라도 보험 들어놓으면 낫지 않겠냐는 거였죠. 그런데 남편 눈에는 그런 제가 돈독에 오른 여자처럼 보였나 봐요.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산 걸까요? 이제는 남편까지도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제 앞날만 걱정하면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집에서 태어났든 저라도 열심히 살아서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1년에 한두 번 여행도 다니는 그런 삶이요. 그런 삶이 아니라면 자식도 낳고 싶지 않았어요. 절대 제 자식은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과 제 사이도 전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뭔가 제게 숨기는 것 같았어요. 확증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전과는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나였어요. 남편은 제가 바보인 줄 알았나 봐요. 따로 통장을 만들면 제가 모를 줄 알았나 봅니다. 남편이 저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결혼 초에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절대 비밀을 만들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 대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월급, 성과급, 보너스는 물론이었고 통장 개수, 통장 비밀번호까지 모두 다 공유하는 사이였죠. 어느 날 연말정산 내역을 보는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요즘은 휴대폰으로 주민등록 번호만 쳐도 1년에 얼마를 벌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나오잖아요. 남편은 제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 잠시 망각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매년 남편 연말정산까지 미리 다 확인을 했었는데 말이죠. 남편의 수입이 제가 아는 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몰래 남편 휴대폰으로 계좌를 확인했어요. 가만 보면 남편은 참 단순한 사람이에요. 숨기고 싶었으면 비밀번호라도 바꿨어야지. 저희 부부가 공동으로 쓰는 비밀번호로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비상금 계좌를 말이죠. 제가 아는 계좌 말고 따로 새로 만든 계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차곡차곡 비상금을 쌓아뒀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귀여웠어요. 저희 부부가 아무래도 집 살 돈을 모은다고 굉장히 빠듯하게 살았으니 남편도 답답할 만했습니다. 자기가 번 돈이니 그 중에 일부는 비상금으로 두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이해했죠. 그런데 남편의 비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좌 내역을 확인했더니 그 통장에서 나간 돈은 모두 다 시어머니 이름으로 출금이 됐더라고요. 저는 순간 배신감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라고 가난한 친정 부모가 안쓰럽지 않았겠어요? 취직도 안 돼서 매일 우울해하는 동생이 안 불쌍했겠습니까? 저는 남편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정말 월급에다가 명절 보너스까지 다 공개하고 몽땅 다 통장에 저축을 했어요. 남편이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혹여나 동생을 데리고 있다는 죄로 생활비라도 더 들어가면 눈치 보여서 제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모두 다 참아가면서 버텼습니다. 제가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남편은 제게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너무 쉽게 약속을 어겼어요. 제가 시댁을 일절 돕지 않았다면 이해했을 겁니다. 용돈에 병원비, 사소한 외식비까지 당연하다는 듯 항상 저희가 다 감수했는데 남편이 지금까지 저 모르게 보낸 돈이 1년치만 해도 몇백은 되겠더라고요. 순간 제가 누워있는 월세집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집에서 믿고 산 남편이 제가 알던 남자 맞나 싶어서요. 다음날 저는 남편에게 동생이 없을 때 따로 얘기를 했어요. 언제부터 그런 건지 앞으로도 계속 저를 속이려고 한 건지 물었죠. 남편은 본인이 저를 속였다는 것보다 제가 남편의 휴대폰을 훔쳐봤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제게 화를 냈어요. 당신이 너무 숨막히게 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내가 당신 돈 빼돌린 것도 아니고 내가 번 돈으로 그런 건데 이렇게 난리칠 일은 아니지 않아? 저는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난리칠 일이 아니라고? 그럼 어디 정확하게 계산기 두드려 볼까? 당신보다 내 월급이 더 많잖아. 그래서 생활비도 내가 더 많이 냈고 당신은 나보다 돈도 적게 벌면서 그 와중에 돈까지 빼돌리면 당연히 내가 더 손해지. 저는 남편과 좋게 좋게 얘기할 마음이 들지 않았죠. 우리 부부는 이미 신뢰가 깨져버렸으니까요. 남편은 제 말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연신 씩씩거렸습니다. 순간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강하게 나갔어요. 좋아. 당신 잘못한 게 없다는 거지? 난 당신같이 약속 어기고 멋대로 말 바꾸는 사람하고는 절대 못 살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헤어져. 저도 될 대로 되라였어요. 어차피 저를 속이고 계속해서 시댁에 돈 갖다 바치는 남편이라면 저도 필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을 어쩔 줄 모르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제야 한다는 말이 제게 미안하대요. 그리고 잘못했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전화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돈 좀 달라고 닥달하는 통에 남편도 계속 거절할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남편은 다시 한번 제게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만들지 않을 테니까 자기를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요. 저는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믿어보겠다고 했죠. 그리고 저도 남편을 타일렀어요. 이제 우리가 계획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노력하자고요. 우리가 자리만 잡으면 그때 부모님들께 더 잘하자고요. 가족들은 잠시도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제 동생이 드디어 취직하긴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방지사로 발령이 됐더라고요. 기숙사를 신청했는데 대기자 명단에 들어서 몇 개월 지낼 곳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제 선에서 알아서 하려고 했죠. 어차피 몇 달만 사는 거라 나중에 기숙사 들어가면 보증금이야 바로 돌려받으면 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얼마 전 일도 있었으니 본보기도 보일 겸 남편에게 얘기를 했죠. 남편도 당연히 도와주자고 하더군요.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동생 월세 보증금을 내준 걸 친정 엄마가 알게 됐어요. 동생이 말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뜬금없이 친정 엄마가 그 보증금을 본인에게 달라는 겁니다. 셋이서 좁은 월세집에 살려니까 아주 답답해 죽겠어. 둘째 기숙사 들어가면 그 보증금 엄마 줘. 그 돈이면 지금보다 조금 더 큰 집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저는 제 친엄마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쩜 저렇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한 소리를 할까 싶어서요. 전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나도 엄마 아빠한테 할 만큼 했어. 이제 나도 내 가정 꾸리고 살기 바쁘니까 나한테 더는 돈 얘기하지 말아요. 아이고, 딸내미라고 하나 있는 게 이렇게 독하니 내가 누구한테 기대고 살겠어. 됐다 이년아. 저도 친정 엄마에게 모질게 하고 난 뒤 마음이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최근에 다시 한 약속이 있었으니까 저도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단호하게 먹었죠. 저희 부부를 위하는 일이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직 뭘 잘 몰랐나 봐요. 누구보다 제가 제일 순진했습니다. 믿을 사람을 믿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저만 혼자 바보짓을 하고 있었어요. 저만 시댁이든 친정이든 양쪽에서 독하디 독한 이기적인 년이었던 거죠. 남편은 여전히 혼자 좋은 사람인 척하고 있었는데요. 시댁이든 남편이든 저로서는 참아줄 수 없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는데 평소와 달리 굉장히 나긋나긋 하시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닭볶음탕까지 직접 해놓았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유가 있더군요. 시부모님은 제 앞에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어요. 둘이 아주 악착같이 살더니만 대단하다 대단해. 어떻게 벌써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어? 그러니까 아유 내 자식들이지만 정말 장하다 장해. 안 그래도 우리 장남 상견이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너희 덕분에 한시름 놨지 뭐냐. 저는 시부모님의 앞뒤 다 잘라먹고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순간 입에 물고 있던 닭다리를 바닥에 흘릴 뻔했습니다. 시부모님 말에 너무 놀라서요. 그 돈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 정도는 구할 수 있겠지? 전세가 뭐야? 작은 평수는 매매도 할 수 있지. 저희한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이가 없었지만 시어머니께서 뒤에 무슨 소리를 하실지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돈을 말씀하시는 거냐고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되물었죠. 저는 그때까지도 바보같이 남편이 저와 약속을 어겼을 리 없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저와 남편이 목표로 했던 금액이 있었습니다. 딱 5억이요. 5억만 모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돈을 최근에 드디어 거의 다 모았어요. 그 정도 돈이면 평수 큰 아파트는 아니어도 저희가 목표로 했던 동네에 투룸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하나 더 약속한 게 있어요. 이사 갈 때까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자고 약속을 했죠. 저희가 돈이 있는 걸 알면 양가 부모님 누구도 그냥 계실 분들이 아니니까요. 돈이요? 무슨 돈이요? 얘 시침이 떼는 것 좀 봐. 우리 아들이 벌써 다 말했어. 아우, 연봉이 많아서 그런가? 어떻게 금방 5억을 모으니? 대단하다. 잘하면 아파트도 한 채 사겠던데.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했나 봐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순간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저와의 약속을 이렇게 쉽게 또 어기다니요. 화가 났죠. 하지만 지금은 남편에게 화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의 말을 잘 받아쳐야 했어요. 멍청한 남편을 대신해서 제 돈은 제가 지켜야 했으니까요. 세아가, 너도 들었지? 우리 집 장남이 공무원 시험도 떨어지고 직장도 변변치 않다고 사돈댁에서 글쎄, 결혼을 반대한다지 뭐냐? 전 조금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남편만 째려보고 있었죠. 그런데도 눈치 없는 시어머니는 말을 쉬지 않으셨어요. 아이, 네 예비 동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잖아. 그 좋은 혼사를 어떻게 포기하니? 우리가 서울 아파트 한 채 떡하니 사주면 그 사돈댁에서도 홀라당 넘어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5억 좀... 저는 듣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야 들어주죠. 저는 바로 시어머니 말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설마 저희가 모은 돈으로 아주버님 집을 사드리란 얘기는 아니시죠? 역시 우리 며느리 척하면 척이라니까. 그래, 너희가 양보 좀 해서 이 김에 우리 장남 장가 좀 보내자. 벌써 40이 넘었는데 불쌍하지도 않니? 이러다가 언제 장가 가서 우리 집 장손 보겠어? 제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바로 양보예요. 급한 건 저희도 마찬가지고 돈도 저희 돈인데 도대체 양보가 무슨 소리냔 말입니까? 누가 보면 마치 시부모님 재산을 먼저 장남에게 물려주기라도 하는 줄 알겠어요. 저도 더는 표정 관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시부모라고 잘 보이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이건 뭐 아들 며느리를 개 호구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와, 원래도 염치라고는 없으신 분들인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요. 아주버님이 제 아들이에요? 제가 왜 아파트를 사드려요? 40 넘은 아들 장가 보내고 싶으시면 어머님 아버님이 돈 벌어서 아파트 사주세요. 어머, 너 지금 시부모한테 염치 없다고 했니? 얘가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아니, 네가 배운 게 없어서 뭘 모르나 본데
원래 장남이 잘 돼야 너희도 잘 되는 거야. 암튼 멍청이서 뭘 모른다니까. 뭐, 멍청이요? 어머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여보, 그만 좀 해. 아무리 그래도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굴면 안 되지. 우선 형 결혼이 급하니까 아파트는 형한테 사주자. 명의만 우리 명의로 하면 되지. 살다 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남편은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먼저 저희 돈으로 아파트를 사서 아주버님께 들이잡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 나가라고 하고 우리가 살면 된다네요. 저는 남편이 더 싫었습니다. 지금까지 착한 거 하나 보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가장 잘못한 게 사람 볼 줄 모르는 거였더군요. 남편은 착한 게 아니라 그냥 멍청한 거였어요. 신여병도 병이라더니 제 남편이 바로 시댁의 신여병 환자였죠. 평생 개고생하면서 자기 부모랑 잘난 형에게 다 갖다 바칠 놈이었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저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독하디 독한 년이라고요. 저는 제 남편 같은 저런 인간과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런 인간 때문에 망할 시부모까지 감당할 이유도 없었고요. 저는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제 결혼 생활도 말이죠. 어차피 다 끝난 김에 본때를 보여주자 싶었습니다. 다신 제 앞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요. 아, 똥 밟아도 아주 개똥을 밟았네. 됐고, 난 더 못하겠으니까 우리 이혼해. 아니지.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그냥 헤어져. 그리고 우리가 모은 돈 5억, 그거 다 내 통장에 들어있는 거 알지? 당신이 한 2억 모으고 내가 3억 모았나? 저는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에 냅다 침을 뱉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 얼굴이나 남편 얼굴에 뱉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자기 왜 그래? 어른들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은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는지 어른 같은 헛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집에 어른이 어딨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아주 황당한 얼굴로 어쩔 줄 모르더군요.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더 화가 끌어올랐습니다. 왜 그러긴 이 눈치 없는 새끼야. 내가 지금 너랑 헤어지겠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오늘 바로 내 집에서 나가. 안 그러면 네 돈 2억도 안 줄 거니까 알아서 해. 돈 받고 싶으면 질척거리지 말고 깔끔하게 떨어져. 저는 한시도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 말만 던지고 나오려고 했죠. 저는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혼인신고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잘 됐다 싶더군요. 그리고 2억은 당연히 돌려줄 거예요. 물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요. 세아가, 너 왜 이래? 우리가 설마 너희 이혼하려고 그런 거겠어? 너희가 돈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살짝 제안해 본 거지. 아유, 됐어. 내가 힘든 마음에 쓸데없는 농담한 거니까 그 없던 일로 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좋으시겠어요. 호구 아들이 돈 2억이나 가지고 이혼하니까 그 돈으로 잘난 장남 장가 보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들 잘 먹고 잘 사세요. 저는 그대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작은 트럭을 한 대 불러서 남편 짐을 모두 다 시댁으로 보냈죠.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렸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2억을 주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기로 계약서를 썼어요. 그 난리를 겪고도 제가 잘 지내냐고요? 저는 생각보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이혼 사실을 알고 저희 친정에서도 난리가 났지만 저는 일절 시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친정에서도 말해야 하니까요. 저는 이제 시댁이든 친정이든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사했어요.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 전세로 들어갔죠. 그리고 돈은 계속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제가 이제 목표로 하는 돈은 10억입니다. 회사 생활만 열심히 해서 10억이 모이는 대로 좋은 아파트를 살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살 집이요. 그게 지금은 제 남은 꿈입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가족들한테 당하고도 뭘 또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그게 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지독하게 살아온 이상 제 이름으로 된 좋은 집 하나는 가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담아두신 꿈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제 긴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